박소영 여사님, 아니 미정 언니. 죄송하지만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고아원 의사와 지냈잖아. 화재 나던 그날 밤 내 손을 잡고 꼭 찾아왔다고 약속했잖아.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48년 만에 들려온 언니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좁은 골목 안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미란인의 분식이라고 송글씨로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립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이 소박한 가게에서 강미란은 벌써 15년째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려옵니다. 미란은 기름솥 앞에서 김말이를 뒤적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또 비가 오네. 미정 언니는 비 오는 날이면 꼭 김말이를 먹고 싶어 했는데 58배 나이가 되도록 혼자 살아온 미란. 어릴 적 고아원에서 헤어진 언니 미정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벌써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란에게 언니는 여전히 10살 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2살 많았던 언니는 늘 미란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미란아, 배고프지? 언니가 빵 하나 숨겨뒀어. 언니 무서워. 괜찮아, 미란아.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고아원에 난 큰 불. 한겨울 깊은 밤에 갑자기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언니 미정이 미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미란아, 내 손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하지만 그 뒤로 언니는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미란만 겨우 구조되었고 언니의 행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며칠을 수색했지만 미정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 미란은 그 이후 여러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18살이 되어서야 사회로 나왔습니다. 아줌마 김말이 2개 하고 어묵 하나 주세요. 문 앞에 선 중학생이 우산을 털며 들어섭니다. 교복이 비에 젖어 있고 가방도 축축해 보입니다. 미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 또 착각이겠지요. 미란은 쓴웃음을 지으며 김말이를 집게로 집어 접시에 담아줍니다. 비 많이 오지? 감기 들지 않게 따뜻하게 먹어. 네, 고맙습니다. 아줌마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가 김말이를 한 입 베어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문득 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미정이도 저렇게 김말이를 좋아했었지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간식이 귀했는데 가끔 원장님이 사다 주신 김말이를 언니는 항상 미란과 나눠 먹었습니다. 미란아, 너부터 먹어. 언니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도 배가 고팠을 텐데 항상 미란을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막걸리 한 병과 전을 시키고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우동을 주문합니다. 미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15년간 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장님, 여기라면 하나 더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혼자 남은 가게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걸레로 테이블을 닦고 기름솥을 깨끗이 씻어내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장부를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치벌이는 됐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많이 남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문을 잠그고 가게 뒤쪽 비좁은 계단을 올라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미란. 원룸도 아닌 정말 작은 방입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이 작은 공간이 미란의 전부입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초라한 액자에 끼워져 있습니다. 고아원 시절 언니 미정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봄나들이 때 찍었던 그 사진에서 두 자매는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미란은 그 사진을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사진 속 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언니, 어디 계세요? 미란이가 여기 있어요. 언니가 보고 싶어요. 언니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텐데.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미라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해지는 그날의 기억들. 언니의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말. 미란아, 언니가 꼭 찾아갈게. 살아있다면 꼭 찾아갈게. 약속해. 하지만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혹시 언니도 그날 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기 싫었습니다. 언니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에 맺혀 흐릿하게 번져 보입니다. 골목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어느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미란도 그런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언니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언니가 돌아올 그날까지 이 작은 분식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미란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평범하고 쓸쓸한 일상이지만 언니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48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곧 미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이때만 해도 미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란은 평소처럼 하루 일을 마치고 가게 뒤편 단칸방에 올라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라면 하나를 끓여서 김치와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뉴스를 보며 저녁을 때우는 것이 미란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일그룹 박 회장 부인 박소영 여사가 오늘 서울 아동복지재단 기부식에 참석했습니다. 미란은 별 관심 없이 라면을 후루후룩 먹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소식이야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미란의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한 품격 있는 모습. 전형적인 재벌가 부인의 모습이었지만 미란의 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의 모양.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코 옆의 작은 점까지. 저 얼굴이. 미란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온 정신이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박소영 여사는 평소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오셨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미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란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성은 분명히 언니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미정 언니야. 미란은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져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을 한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박소영 여사는 오늘 기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박소영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련되고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서 어릴 적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어릴 적 언니가 자신을 달래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구나. 미란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8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절망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언니가 재벌가 부인이라니. 그것도 박소영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니.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미라는 같은 이름으로 같은 곳에서 15년째 살고 있었거든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소영이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악수하는 장면,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일그룹 박소영.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자선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 문화 행사에 나온 모습들, 모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언니야. 정말 우리 미정 언니가 맞아.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여사에 대한 과거 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일그룹 회장과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미라는 고아원 시절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살과 8살 때 찍었던 그 사진과 화면 속 박소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맞지? 미라는 텔레비전 화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박소영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어딘가에 미란이 알던 언니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가 끝나갈 무렵 아나운서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박소영 여사는 내일 대일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사회공헌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일 대일그룹 본사에 간다고요? 그렇다면 내일이 기회였습니다. 언니를 만나러 가야겠어. 어떻게든 만나야겠어.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48년 만에 찾은 언니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미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언니였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언니가 자신을 알아볼지, 혹시 언니가 자신을 거부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언니를 만나겠다는 것, 그리고 4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미란이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언니를 만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란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친구 결혼식에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조금 낡긴 했지만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지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평소 쓰지 않던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언니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라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재벌가 부인이 된 언니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에는 고아원 시절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혹시 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준비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문을 잠그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일그룹 본사. 지하철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 그 앞을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것이 미란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언니가 저 안에 있을까? 미란은 용기를 내어 건물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저 박소영 여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박소영 여사님이요?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경비원은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소영 여사님은 일반인과의 면담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죄송합니다. 규칙이니까요. 미라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며 다른 입구는 없는지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직원용 출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될까? 하지만 그곳도 출입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박소영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직장인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기자인 척하면 되겠다. 미라는 급히 문구점에 가서 공책과 펜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일그룹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인데요. 박소영 여사님과 인터뷰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기자증 좀 보여주세요. 아, 그게 오늘 아침에 가방을 바꾸면서 집에 두고 왔네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럼 신분증이라도 확인해야겠는데요. 미라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이 내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는 순간 다행히 진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소영 여사님, 기부 관련 취재 왔습니다. 오늘 사회공헌위원회 회의 취재요. 여러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틈을 타서 미란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가니 사회공헌위원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여러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소영 여사님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목을 쭉 빼고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사람, 박소영이었습니다. 아니, 미란에게는 언니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미란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48년 만에 보는 언니의 모습.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언니였습니다. 박소영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소영 여사님. 미란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소영이 고개를 돌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눈 속에서 순간 흔들림을 받거든요. 혹시 언니도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실례지만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미란은 가방에서 고아원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박소영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소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 미란이야. 강미란. 기억나지 않아? 미란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소영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박소영은 사진을 미란에게 돌려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모르겠어?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잖아. 화재나던 그날 밤 내 손을 잡고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잖아. 미란의 절규 같은 외침에 박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미란의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박소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 저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박소영의 차가운 지시에 경비원들이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언니, 정말 모르겠어? 나 미란이야. 하지만 미란은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로비에서 계속 외쳤지만 박소영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미란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8년 만에 만난 언니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봤을 텐데 왜 모르는 척했을까요? 언니, 왜 그래? 정말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일그룹 건물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 미란은 분식집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나를 알아봤는데. 미란은 그날 박소영의 표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순간 흔들렸던 눈빛, 떨렸던 손.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날 밤 미란은 결심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재벌가에 들어가게 됐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은 가게를 닫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자신들이 살았던 고아원 근처였습니다. 옛 고아원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 성당에서 당시를 기억하는 박 신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푸른솔 고아원 화재 사건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박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 강미정을 찾고 있어요. 화재 때 실종됐는데. 강미정. 아, 그 아이. 박 신부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자로 처리됐지만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화재 며칠 후에 어떤 부유한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식 입양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이인 것처럼. 미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가 누군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기업 집안이었다고 들었어요. 자기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던 부부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를 보고 미라는 박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화재 당시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었습니다. 화재 발생일이 정확히 언제였죠? 1987년 2월 14일이요. 공무원이 오래된 파일을 뒤져 기록을 찾아주었습니다. 있네요. 푸른솔 고아원 화재 사건. 사망자 3명, 실종자 1명. 강미정. 그런데 여기 이상한 메모가 있네요. 공무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뭐가 있어요? 화재 3일 후 박대일 회장 부부가 신원미상 여아 인수. 관련 기록 일체 보관주에 라고 되어 있어요. 박대일 회장이요?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대일 바로 대일그룹 회장이자 박소영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미란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시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가 은퇴하기 전에 남긴 메모가 있네요. 경찰관이 보여준 메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일 회장 부부 교통사고로 잃은 딸 대신 화재 현장 여아를 자녀로 등록. 신분 조작 의혹 있으나 상부 지시로 수사 중단.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니가 자의가 아닌 강제로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모가 하나 더 있네요. 경찰관이 다른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여아, 과거 기억 완전히 보유하고 있음. 단 가족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시받음. 위반 시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협박받고 있는 상황.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린 나이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던 언니. 자신의 진짜 이름도 과거도 모두 숨기고 살아야 했던 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미라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30년 전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대일그룹 박 회장 부부 교통사고로 외동딸 잃어. 박 회장 부부 상심 속에서도 고아원 지원 활동 지속. 그리고 화재 일주일 후에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 입양한 딸과 함께 새 출발. 기사에는 작은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 부부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소녀. 비록 흐릿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언니 미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대일 회장 부부는 교통사고로 잃은 딸을 대신해 화재로 가족을 잃은 언니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는 과거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나를 모른다고 했구나. 이제 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자신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언니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언니가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내가 언니를 구해낼 거야. 미라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언니와 다시 만나겠다고. 그리고 언니에게 말해주겠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니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박대일 회장 일가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미라는 며칠 동안 어떻게 언니에게 접근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만나러 가는 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언니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뉴스에서 중요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대일그룹 박대일 회장 80 생신잔치, 각계 인사 500여 명 참석 예정.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소영도 당연히 참석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생신잔치가 열리는 호텔이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야.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언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신잔치 당일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닫았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고아원 시절 사진과 소방서에서 복사해온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미라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위축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생신잔치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입구에는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때 연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치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미라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미란을 막아섰습니다. 저 언론사에서 왔는데요. 취재 허가받았어서. 언론사요? 그럼 출입증이 있으시겠네요. 미란이 당황하고 있을 때 다행히 뒤에서 진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틈을 타서 미란도 자연스럽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박대일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박소영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언니의 표정이 어딘지 굳어 보였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대일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80생신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며느리 소영이가 준비해준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박소영이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미란의 눈에는 언니의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효녀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 되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는 고아원 화재 후에 강제로 데려와진 것이었으니까요. 연애가 계속 진행되고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미란은 기회를 노리며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언니와 눈이 마주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박소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건배 제의가 있을 때 미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란에게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미라는 빠르게 무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박소영 여사님, 아니 미정 언니. 미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박대일 회장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미란입니다. 박소영 여사님의 진짜 동생이에요. 미란은 가방에서 고아원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우리가 고아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언니 나 미란이야.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박대일 회장이 소리쳤지만 미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언니는 1987년 푸른솔 고아원 화재 때 실종됐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미란이 소방서에서 복사해온 자료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언니를 강제로 데려가서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박소영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박대일 회장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미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 기억나지? 비 오는 날 김말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날 밤 화재 났을 때 내 손잡고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순간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미란아. 박소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그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미란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정말 언니 동생이에요. 하지만 미란은 결국 연회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로비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미란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일로 언니가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의 일부를 폭로했으니 이제 언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언니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언니를 구해낼 거야.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언니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언니가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생신잔치에서 쫓겨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언니 걱정만 했습니다. 그날 일로 언니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지, 혹시 더 심한 감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미란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소영의 비서입니다. 여사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성모병원 특실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언니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요? 병원이요? 언니가. 아니, 여사님이 아프신 건가요? 자세한 것은 내일 직접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드디어 언니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특실병동은 일반 병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지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특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얀 병실 침대에 박소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소박한 환자복을 입은 언니의 모습이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너구나.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8년 만에 들어보는 언니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왜 병원에? 그날 밤, 생신잔치 후에 쓰러졌어. 너를 보고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 박소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모른다고 했던 것. 언니 괜찮아. 나 다 이해해. 언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 미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나이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잖아. 미란아. 박소영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맞잡은 자매의 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고아원에서 같이 놀던 모습, 그날 밤 화재 났을 때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소영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를 구하려고 했어. 연기가 너무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언니가 너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천장에서 뭔가 떨어졌어. 그때 나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어.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온 사람들이 박대일 회장 부부였어. 그들이 말하길 교통사고로 딸을 잃어서 너무 슬펐는데 나를 보고 죽은 딸과 닮았다고. 그래서 언니를 데려간 거구나. 처음에는 거부했어. 나는 미정이고 동생 미란이가 있다고 했지. 하지만 박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길 내가 화재로 죽었다고 했어. 그리고 만약 내가 거부하면 나도 고아원으로 다시 보낼 거라고 협박했어. 미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니. 그때 나는 10살이었어. 무서웠고 외로웠어. 그래서 그들의 딸이 되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 절대로 과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특히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금지였어. 만약 말하면 당장 내쫓겠다고 했어. 박소영이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강미정에서 박소영이 됐어.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 하지만 매일 밤 너를 꿈에서 봤어. 언니, 결혼도 그들이 정해준 사람과 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너를 봤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니. 언니도 나를 찾고 있었구나. 미란아, 나는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박 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감시하고 있었거든.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받고 있었어. 박소영이 미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를 모른다고 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그리고 박 회장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 박소영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번에는 내가 언니를 지켜줄게. 미란이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대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소영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라. 그리고 너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미란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감히 누가? 박대일 회장이 화를 내려 했지만 박소영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박소영의 말에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대일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소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진짜 이름은 강미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친동생 강미란이에요.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신 나갔구나. 내가 우리 딸이잖아. 박대일 회장이 소리쳤지만 박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진짜 딸이 아니에요. 고아원 화재 때 강제로 데려온 아이예요. 그만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박대일 회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미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실을 인정하세요. 저에게 증거가 다 있어요.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화재 당시 소방서 기록, 경찰서 기록, 그리고 신문 기사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박대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딴 가짜 서류로 우리 가족을 헐뜯으려고? 가짜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 언니를 강제로 데려가서 신분을 바꾸게 한 거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소영의 남편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아, 지금 무슨 일이야? 여보. 박소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거짓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박소영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제 진짜 이름은 강미정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박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야? 20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했어요.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대일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를 거지에서 건져줬는데. 거지요? 미란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언니는 거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살던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건 회장님이잖아요. 감히 누가 나한테. 박대일 회장이 미란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박소영이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박소영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포기하려는지 알아? 재산도, 지위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상관없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니 미정아, 정말 모든 걸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저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하세요. 저는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게요. 박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대일 회장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요. 박소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뭐?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들, 그걸로 아동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요. 박대일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도 다 포기한다면서 무슨 재단?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겠어요. 박소영이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소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일그룹 본사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정입니다. 박소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박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제 진짜 이름은 강미정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죠. 그때 박대일 회장 가족이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거든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전부를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20여 년 동안 기다려준 제 동생 강미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도요. 박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기자회견장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소영은 미란과 함께 건물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강미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응, 이제야 진짜 편해진 것 같아.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기자회견으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신도림 그 좁은 골목 안쪽에 있던 작은 분식집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대신 깔끔한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자매 분식. 언니, 김말이 5개 더 튀겨주세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거렸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앞치마를 두른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박소영이 아닌 강미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소박한 앞치마가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미란아, 국수 하나 더 끓여줘. 응, 언니.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언니와 함께 일하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두 자매는 잠시 쉬며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힘들지 않아?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재벌가에서 나온 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정리,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까지.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이게 훨씬 편해. 미정이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고. 후회할 게 뭐 있어?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걸. 미정이 긴마리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일도 보람있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미정은 일주일에 사흘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만든 아동복지재단에서 일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텔레비전 나온다며? 응, 우리 이야기 다큐멘터리래.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미란이 인사했습니다. 혹시 강미정 씨 계신가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인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권으로 왔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미정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방송인데 혹시 같이 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시청자들 반응도 궁금하시죠? 저희야 좋죠. 그런데 여기서 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 분식집에서 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김 PD가 웃었습니다. 저녁 9시 가게 안 작은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몇 명 남아서 함께 시청했습니다.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40년 만에 재회, 김마리로 이어진 자매를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고아원 화재 당시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어릴 적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어렸네.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화재 사건, 그리고 40여 년간의 기다림과 찾기, 미정이 재벌가에서 겪었던 일들과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과정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줄이야.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마리가 인연이 됐네요. 또 다른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서는 현재의 분식집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따뜻하게 그려졌습니다. 강미정 씨는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화면 속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꿈은 없어요. 그냥 동생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일도 계속하고 싶고요. 강미란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이 작은 분식집이 저희에게는 전 세계예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갈 무렵 두 자매가 함께 김말이를 튀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비 오는 날 분식집 앞에서 우산을 쓴 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자매. 이들에게 김말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랑과 그리움을 이어주는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에 김말이 먹으러 자주 올게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김 PD도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두 자매만 남은 가게에서 미란이 문을 잠갔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텔레비전에 나왔네. 그러게. 신기하다.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진짜 행복해? 미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와 함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 나도 정말 행복해. 언니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참, 내일 비 온다던데. 미란이 일기예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김말이 많이 튀겨놔야겠네. 비 오는 날이면 김말이 찾는 사람들 많잖아. 응, 그래. 우리 특제 김말이로.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 오는 날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언니와 함께 김말이를 튀기며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소중한 하루였으니까요. 언니, 김말이 하나 더 주세요. 어젯밤 다큐멘터리를 본 손님이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미정이 김말이를 접시에 담아주며 웃었습니다.